압도적 재미 매불쇼. 얼마 전에 국회에서 리박스쿨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네. 리박스쿨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역사 왜곡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건 하나가 공개가 됐어요. 충격적인 문건 하나. 네. 문건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문건에 리박스쿨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네. 김대중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오, 아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김대중. 전두환 대통령 그거는 제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왜냐하면 김대중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네. 전두환이 좋은 사람이 되니까. 어. 그래서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매불쇼는 사전 차단용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바로 알기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오윤혜 씨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누군지를 몰라요. 큰데 가운데 중. 예, 아무것도 몰라. 이거는 알아요. 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 그래서 오늘 김대중이 과연 누군지 네.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대중. 자, 그러면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일 선생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중 정말 우리 현대사의 전부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1971년 유신 직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유신 내내 탄압을 받았고, 아, 진짜 영화 같아.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민주주의 사건과 관련된 5.18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997년 가장 큰 사건이었던 IMF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98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해결했던 큰 공을 세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2000년 남북 정상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남북의 어떤 대결 구도를 누그러뜨리고 새로운 어떤 나아갈 지향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네. 어떤 정치인 또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다 하시면 왜 들어가세요 이제? 소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뱉으셨네. 네. 욕심이 많으시네요. 아니 중요한 것만 이제 얘기했고 근데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가 이제 안으로- 빠졌어요. 네. IT의 기틀을 마련했잖아. 그렇죠. IT도 예. 그렇고 또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틀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또 인물이야. 진짜. 그래요? 김대중은 진짜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윤혜님은 김대중이 누구냐? 계속 지금 불만투성입니다. 아니 다룰 사람도 많은데 왜 김대중을 다루냐?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사람을 왜 다루냐?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네. 오윤혜 선생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큰데 가운데 중. 그리고 금모기. 금모기. 아니야, 다른 사람. 아, 금목이 맞아. 저는 IMF. 딱 김대중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IMF를 극복한 금모기. 끝. 아, 끝입니다. 네. 그래서 끝이에요. 대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와, 맞구나. 진짜 영화 같지 않아요? 깜짝 이렇게 이거는 신이 있다면은 이 인간은 살려둬야 돼. 뭐 진짜 라고 영화 몇 같아. 번 이렇게 맞아요. 개입한 느낌이 들 정도네요. 네. 죽을 뻔 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맞지 않을 맞아, 정도로. 맞아. 이거 영화? 그냥 이게 이따가 가능한가? 나누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뮤지컬로 오.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뮤지컬 나의 대통령인데요. 연출자를 한 분 모셨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을 한 배우 한 분을 저희가 네. 모셨습니다. 나의 대통령의 권오성 연출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권호성입니다. 권오성. 죄송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생애를 다룬 뮤지컬 나의 대통령 압도적 연출 권호성입니다. 압도적. 목소리. 원래 배우 출신인가요? 연출 출신입니다. 와, 근데 왜 이렇게 멋을 멋있어. 부려요? 아니, 좀 긴장을 해서. 아니 우리 최영님이 좋아하는 백상예술대상의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뭘로요? 연극 부분으로 뮤지컬 맞죠? 블루사이공이라는 작품으로 블루사이공이요? 백상예술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 목소리 까실만하네요. 조금 더 깔아도 돼. 네. 와, 대단한 그렇습니다. 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역할을 하신
안덕용 네. 배우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나의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 역할을 맡은 안덕용입니다. 목소리. 아니 채혁 씨랑 안경 색깔도 똑같고 얼굴 색깔도 머리 색깔도 다 똑같은데 완전 다른 사람의 느낌이 들어요. 뭐가 달라? 옷도 하얀색이 똑같아. 조금 비슷하지? 네. 근데 엄청 잘생기셨다. 네. 그래서 본인 소개를 좀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우리 옆에 계신 권호성 연출님하고 한 22여 년간 같이 많은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요. 이번에 정말 필생의 작품으로서 뮤지컬 나의 대통령을 선택하게 됐고 또 선택을 받게 됐고 그래서 저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에 캐스팅 되기 전에 네,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오유래야. 솔직하잖아. 오유래야. 알 길이 없지. 네. 그리고 캐스팅이 된 다음에 이제 김대중 엄청 대통령을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신 엄청. 거군요. 예, 사실은 그 시작은 한 10여 년 전, 10여 년이 좀 더 됐나요? 저 우리 연출님께서 저한테 사실 어떤 작품에 의뢰가 사실 들어왔는데 네. 제가 선생님 저한테 이런 작품이 들어왔는데 이거 할까요? 아니 근데 왜 투샷 잡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여기 출연한 사람도 아닌데 왜 투샷 잡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왜 줌으로 땡겼어? 그래, 그거는 좀 맞춰주라. 아니 왜 투샷 잡는 거야 도대체? 시청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전두환이야? 아니 왜 이렇게 잡는 오늘 거야? 거의 데칼코마니에요. 전두환도 아니고. 똑같아. 본인은 계속 소개해. 그래서 10여 년 만에 작품을 실제로 하신다고 하길래 와 이거 1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농담이 아니셨네요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주윤발 닮았다는 얘기를 평소에 좀 들으시나요? 지금 댓글에 그 주윤발 닮았고 우리 투샷 잡으니까 바로 주윤발. 저는 이제 오징어를 좀 닮았나 봐요. 네, 오징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홍콩 영화 유행이었으니까 그때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혹시 그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30대, 40대. 원래 대입인데 대입. 저는 96학번입니다.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우기 오빠보다 더 많아요? 저보다 한 살 많은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안 보이는. 투샷이 의미가 있네. 동안이야, 완전 동안. 와. 이거 빨리 깨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분 저 김대중 안 찍었어요. 네. 투표권이 없지 않아요? 그때는 있지 왜 없어? 제가 처음으로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구나. 뻥이야. 안 찍었어. 군대 있을 때. 네. 궁금해요. 자, 그러면은 김대중.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야 될지 우리 선생님도 참 난감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스타일대로 선생님 페이스대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죽을 고비는 이제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체포돼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9.28 서울 수복이 일어나면서 인민군이 빠져나가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적이 있고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인민군한테 잡혀갔어요? 네, 서울에 갔다가 다시 목포로 들어왔는데 인민군이 이제 목포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반공단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체포를 해서 처형을 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김대중을 자꾸 빨강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아니 정신들이 이 세계관을 어떻게? 근데 이게 왜 그런 논쟁이 있냐면은 안기부에서 또 하나의 문건을 만듭니다. 그때 김대중이 죽을 뻔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이때 인민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군 CIA 방첩대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그때 이제 보도연맹이라 그래서 좌익 사상가들을 보도연맹으로 몰았는데 그 대상이었다라는 문서를 안기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문서의 사실을 파악해 본 결과 1950년 6월 당시에 뭐 CIC가 뭐 김대중을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미군이 처음 들어온 게 7월 5일입니다. 평택에. 7월 5일.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잘 알려진 것처럼 보도연맹 사건은 미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국군하고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가 적절하지 않은데 이 문서가 유포되면서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쪽에서는 반공, 한쪽에서는 이른바 공산주의자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기적적으로 그 탈출을 해서 이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목포 안에서. 네. 야, 이때가 그래. 김대중 대통령이 몇 살 때예요? 20대 시절이에요? 그렇죠. 사업을 할 때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있을 때였는데 서울에 거래처 갔다 오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이군요. 훨씬 전입니다. 네. 한국 전쟁 때 죽을 뻔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좀 미스터리한 사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71년 5월달에 이제 4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서 광주, 목포,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목포로 가던 중이었는데 네. 여기에서 14톤짜리 대형 트럭에 받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정면을 좀 비껴나가서 중상자였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뒤에 택시에 있던 세 명은 즉사를 합니다. 엄청 큰 사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경찰서가 10분 거리에 있는데 경찰들이 나타나는 건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 문제로 돼서 운전자가 그냥 그 구속되지 않습니다. 처벌 안 받아요? 네. 사람이 죽었는데.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트럭은 당시 공화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은 정치 사건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사건은 유야무야 되면서 어쨌든 이것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그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모습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 사고 때문이에요. 이때 이제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평생 지팡이를 지게 되었고 이 아니 정상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이거는 박정희가 시킨 짓이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당시에 실제로 그런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다룬 신문이 경향신문 한 건밖에 없어요. 와. 대통령 후보까지 나갔었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라도 이거 조사 다시 안 했어요? 그 이후에 따로 조사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아 이거는 뮤지컬에서 다룹니까 이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같은데. 네네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네. 아, 교통사고를 어떻게 표현해요 뮤지컬에서? 그렇게? 아 그거는 이제 영상이 있고요. 아. 네, 음향이 있고. 뮤지컬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네, 길게는 표현하지 못합니다만 그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 그 배우는 여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앞에 저희 그 합창과 군무신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느닷없이 앞으로 튕겨져 나오죠 제가. 와 이건 너무 진짜 그리고 바로 끔찍한 병실로 장면이다. 이어지죠. 네. 병실 장면으로 이어져서 아. 그 장면이 다뤄집니다. 와 근데 이 사고로 즉사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택시는 즉사 3명이었어요. 이때 되게 주목받던 정치인이었나 보다. 아이 대통령 그럼 후보였다. 야 최고의 정치인 가장 유력한 정치인. 직전 대통령 후보. 거의 대선에서 이길 뻔했던. 네. 네. 그럼 네. 진짜 배우가 박정희 씨라고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많겠네요. 대부분 그렇게 의심하죠. 네. 그럴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강경 뭐 또 모험주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사건은 미스터리하고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이걸 갖고 그 정신 나간 커뮤니티에서는 그거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니 이 얼마나 정신 나간 놈들이냐 이거야. 그걸 조롱의 대상으로 네.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참.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대통령이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비판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 신체적인 것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정신 사실으로서는 나간 거지. 인간으로서 인간이 기본 아니지. 도리를 하지 못하는 가치가 사람들 없는 예.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죽을 뻔한 사고였고요. 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서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 1973년 도쿄에서 일어난 납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다른 호텔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정당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랜드 팔레스 호텔이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2210호연가 여기였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미팅을 끝내고 나오는 중에 갑자기 6명인가가 김대중 대통령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취를 시켜서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그 어떻게 보면은 죽을 고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호텔 안에서 사실은 이제 거기 나중에 조사가 일본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쪽 사무관 그 서기관 도장 지문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없애자라고 해서 당시
공작선이었던 용금호라는 배를 타고 대한해협을 넘어오다가 중간에 떨어뜨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호텔에서 살해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 살해는 토막 살해가 사실입니까? 계획은? 그거는 이제 뭐 증언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김영욱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시신이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다른 나라 호텔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약은 있었을 거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호텔에서 괴한에 의해 이제 납치가 되는데 요거는 뮤지컬에 나옵니까? 저희 1막, 2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납치는? 당시에 이제 CIA에서 이런 것들을 도청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국제적인 구원의 움직임, 일본 내에서 정치적인 이슈화도 있었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구명 운동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뮤지컬에서는 왜 납치를 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 그리고 군부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자면 굉장히 큰 그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는 큰 제거해야만 그 정치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었던 당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뮤지컬에서 잘 다뤄지고 있고요. 또 그 납치와 마지막에 이제 그 구원되는 것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괴한은 중앙정보부에서 납치를 한 걸로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뭐 자료들로 다 나와 확실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쪽에 이제 한국 대사관 그 서기관의 지문을 채취를 해서 이제 일본 경찰에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출두시켜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한국 정부로서는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정치적인 협의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김종필 국무총리를 이제 방일시키는 것, 사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문제를 좀 잘못 처리했다라고 하는 사죄하고 더불어서 이제 김대중에 대해서 안전을 좀 보장하는 쪽 이런 쪽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미국, 그 중국, 일본 사이에서 이 김대중의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한국 정부에서 일정하게 좀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그 다음에 바로 연결이 또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그 김대중 이라는 인물을 이제 용구모라는 배에 싣고 와서 바다에 수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도쿄에서 납치된 지 5일 만에 동교동에 나타나서 이제 밤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탈출에 성공했다라는. 와.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인데 이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위험했던 순간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배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 미국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풀려났나요? 국제적인 그 김대중 구명 운동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함부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환이 되었었을 때 그 배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너무 궁금한 그래서 쇳덩이를 달고 그 몸에다가 이불을 둘어서 이제 바다에 빠뜨리면 이제 이불 같은 경우는 물을 먹게 되면 더 무거워지니까 그렇죠. 몸에 다 손발을 묶고 쇳덩이를 매달고 해서 수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상어밥이 되려고 뭐 이런 것들을 선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라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증언에 다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그 감정을 연기로 표현하셨습니까? 네. 와, 그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아주 중요한 노래도 있고요. 네. 그 떨어지기 그 선원들이 그 배 밑으로 밀기 바로 직전에 아주 나지막히 자기 고백하듯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네. 눈을 감고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하면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바다 위에 던져지고 몇 분만 지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래 차라리 그러면 좋겠다. 이 그런 지긋지긋한 감정도 고통도 있었어요. 이런 삶인데 이 고통스러운 삶도 다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래도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 살고 싶다. 상어한테 한쪽 다리가 뜯겨 나가도 살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작가님하고 음악 감독, 작곡가하고 또 연출하는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회의를 하고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그 바다에 빠지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글을 쓰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과거의 어린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을 저희가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향의 바닷가에서 아버지와 나누던 대화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미래에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힘 있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린 시절의 꿈을 그 바닷가에 그 배 위에서 빠지기 직전에 소환을 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김대중과 지금 바로 어른이 된 김대중이 삼중창이 거기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쓴 장면이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괜찮으면은 그 감정을 우리가 잠깐 같이 좀 공감할 수는 없을까요? 죽는 것은 잠드는 것 마루 위에 잠든 나를 안아다 뉘어 주시던 아버지 파도야 잠들거든 데려가 다오 내 고향 바다 어머니의 바다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현실에서는 이 상황에서 극적으로 어떻게 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국내로 송환을 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한 상황에서 일단은 가택연금을 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배에서 이게 거의 배에서 아마 그러니까 헬기가 뜨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진짜 영화처럼. 네. 헬기가 떴을 거야. 그래서 그만하라 막 이런 거.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상한 짓 하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그 가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가해졌고 네. 그래서 배에 무전이 닿아서 일단 죽이지 말아라. 그냥 산채로 끌고 와라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도리 없이 못 죽이고 한국에 데려와서 결국은 가택연금 쪽으로 와, 징하다. 우회한 거지. 정말 징하다. 아주 잔인하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마 대통령 후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의 주요한 어떤 민주주의의 인사라는 어떤 그 위치가 아니었으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국제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독재 정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할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거고요. 이 사건은 이제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1977년에 이제 미국으로 갔던 김영욱이 자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했다라는 걸 밝힙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건의 배후가 명확하게 중앙정보부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진짜 끔찍합니다. 네. 그때 만약에 수장됐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요 지금보다 훨씬 늦게 왔겠죠. 그렇겠네요. 이 진짜 끔찍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네. 예. 김영욱 어떻게 죽은지 알아? 저는 김용홍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니 왜 몰라? 그 남산의 부장들 안 봤습니까? 봤어요. 거기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뭐 이게 하나의 설이긴 합니다만 네. 그 박도원? 그 박도원 배우가 연기하신 분이요? 아닌가? 그 누구였지? 그 미국 누가 연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댓글이 더 빠르겠습니다. 네. 댓글 봅니다. 그분은 완전 댓글. 네. 그 있잖아. 그러니까요. 전 박도원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닙니까? 왜 안 올려? 누구예요? 그 미국에서 만났던 그 올려봐요. 영화의 누구? 지금 찾아보고 있어. 지금 찾아보고 박도원이 있어. 맞아. 박도원이 맞아. 박도원이 맞았어. 네, 막 문서 다. 예. 맞아. 근데 그분은 아예 그분이 어떻게 사망했냐? 네. 그 하나의 설이잖아요. 네, 뭐 시신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얘기는 안 해요? 네. 닭에 네. 닭? 닭에 꼬꼬댁 닭이요? 사료가 됐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배우에는 그 박정희 정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진짜 끔찍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네. 임자 알아서 정리해. 임자 뒤엔 내가 있어. 그럼 그 닭.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몇 번째 지금 고비 넘겼죠? 5번째이면서 어쩌면은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5번째 죽을 고비, 그러니까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작년에 있었던 사건하고 오버랩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2.12 군사 쿠데타로 내란, 그러니까 이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던 신군부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을 5.18 광주 민주항쟁하고 연결해서 이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거꾸로 내란을 저쪽의 민주주의 세력한테 넣어서 김대중을 포함해서 20여 명을 갑작스럽게 잡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군사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진짜 뒤집어 씌우는 거 엄청 잘하네. 그 DNA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내란 때도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고 막 맞아요. 그런 플래카드 식으로 계속 붙이고. 기억나죠? 네. 네. 이 DNA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내란 음모 사건이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었고 실제로 그 피해자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면서 24명 중 11명이 징역 10년 이상 중형 그리고 김대중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짜 와. 그리고 안한 걸 어떻게 증명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 이렇게 되니까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은 김대중을 포함한 일당에 의해서 일어난 내란 사건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대중을 포함한 일단의 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가장 거대한 민주주의 항쟁이었던 5.18에 대한 성격을 다르게 즉 왜곡시키는데 이 재판이 쓰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재판은 이제 그 80년 6월부터 이제 5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5월부터 진행이 됐지만 이제 이게 보도되기 시작한 건 7월 초부터 보도가 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되는데 거의 모든 신문의 키워드로 북한 지령, 북한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 속에서 내란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빨갱이가 씌워지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이제 알겠네 왜 리박스클이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다시 실제로 작년 12월 3일에 저희는 공연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공연을 바로 한 1, 2주 정도 앞둔 상태였고요. 아 그래요? 작년에요. 야 진짜 공교롭네. 완전 정말 영화 같았죠. 그때는. 저희가 그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막 끝나고 10시쯤에 연습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리 대표님하고 연출부터 문자가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뉴스 좀 보라고. 아직 차에 시동도 안 걸었는데 집에 가려고. 계엄이 터졌다고. 12월 3일 날. 이거 소름이네. 그때 광주 아시아문화 전당에서 저희가 첫 공연을 하게 돼 있었고요. 그때 첫 공연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작년. 그 12월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12월 10일에요? 예. 3일 날 셋업을 하러 저희가 트럭에다가 음향 장비면 무대면 다 싣고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순간에 11시 좀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본부장한테. 그래서 저희 계엄이라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엄이래 진짜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던 트럭을 일단 다 스톱을 시키고 그 공연 자체가 캔슬이 돼서 굉장히 막대한 사실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계엄이 딱 터졌을 때 배우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우리 공연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그 다음날 모여서 그래도 가자. 우리는 한다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탄핵에서 가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면서 마지막 리허설까지 다 끝나고 내일 이제 광주에서 봅시다 하고 다 집에 가는데 취소가 됐어요. 영화가 됐죠. 영화 같다. 매일 연습하는 게 그만다 금지한다. 집회 금지, 방송 보도, 출판 금지. 막 합창하고 노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안무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진짜 보도 금지. 예, 근데 사실 근데 저희 그 공연에 나오는 배우들은 어린 친구들은 또 전혀 처음 보는 대사들이고 전혀 처음 보는 상황들인데 뉴스에서 그대로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 무서웠죠 조금. 영화 그렇겠네요. 네, 서로 안부도 묻고
우리 괜찮은 걸까? 그래서 배우들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유신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체감을 못했다가 그럴 수 있죠. 확실하게 체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연습을 새로 들어갈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 가운데서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뮤지컬이 한번 이제 공연이 무산됐다가 이번에 새롭게 다시 하는 작년에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으로 저희가 사실 제가 이 공연을 15년 전에 그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고 이거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뮤지컬로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작품으로 감동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갖고 15년 전부터 사실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다가 그 뜻을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작곡하고 작품을 만들고 해서 작년에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올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던 순간에 12월 3일 계엄이 되면서 저희가 드롭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제작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엄청 난리 났죠. 엄청 손해를 보고 저희 뭐 하여튼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 돼야겠네요. 그러네. 지금 8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맞습니다. 일부러 그 10월 26일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11월까지 11일 아니에요? 그 일부러는 일부러는 아니에요. 아니, 공교롭게 기쁜 뜻이. 그렇게 돼서 저도 굉장히 중의적인 뜻이 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829는 또 국권 빼앗긴 날입니다. 네, 북칠 네. 8월 29일.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네. 김대중이 8월 29일에 태어난다. 최욱으로. 뭐야? 저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요. 7월 31일까지 조기 예매 30%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7월 31일까지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 공연이 대박나기 위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온 국민이 이 내란과 그렇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그쵸? 얘기가 됐는데 그 작년 12월 달엔 정말 우울했어요. 그래서 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뭐 많겠지만 저희도 직접적 피해자가 된 거죠.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역경이 있었다고 해서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역경도 있었고 역경도 극복했지만 실제 정치인으로 매우 위대하고 훌륭했다라는 얘기도 오늘은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과까지. 네, 그거를 좀 짧게나마 네.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못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기로 나중에 20년으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추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신군부가 그걸 자의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결국 국제적인 압박이 있었다라고밖에 그렇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당시 이제 레이건 정부조차도 이 한국의 김대중은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일본 정부로 볼 때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더 퇴보하는 것은 볼 수 없다. 김대중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다음에 독일에서 빌리 브란트 총리, 그다음에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조차도 김대중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그걸 여태까지 실천해 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김대중이 죽으면 우리가 북한 뭐 소련, 러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적대 국가로 남을까봐 그게 두려웠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정부가 계속 갔을 때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당시만 하더라도 냉전 체제 속에서 한국이 자유주의 체제로 남아서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전제 조건의 하나가 민주주의 인사,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대중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이제 추방을 하면서 어쨌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행보들은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군부가 이제 6.29 선언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 물러나게 되면서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실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87년 선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표가 갈라지게 되죠. 민주주의 김영삼, 김대중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노태우가 부분들. 되지.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정치적인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노태우를 찍을 수는 없죠. 그 오빠 찍었어요? 나는 나는 표가 나는 유권자가 아니었어요. 네. 아무리 그렇다 쳐도 그래. 어떻게 노태우를 찍습니까? 어떻게 노태우가 됐냐. 어부지리로 된 거군요. 그렇죠. 30%대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세력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기는 했으나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군사 정부를 종식시키는데 김영삼이 큰 역할을 했다면 네. 그것을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때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하고 이와 더불어서 경제와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그 정부 체제를 어떻게 보면 선진 체제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김대중이라는 인물로 볼 수가 있는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조금 그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네.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스스로 번역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네. 네. 영어도 그래서 잘하시나 네, 그래서 영어도 자유를 향한 스스로 배웠어. 머나먼 길에 와. 그러니까 편역 그러니까 저자가 이제 넬슨 만델라면은 그거를 그 번역한 사람이 김대중인데 이분 감옥 안에서 와. 영어를 공부를 영어를 독학으로. 했고요. 감옥에서 더워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누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레벨이 달라 인간의 레벨이. 독학으로. 네. 아니 이거 독학으로 해도 이게 되나? 와. 예, 한국말도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평화의 상징,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와 평화의 상징이었던 넬슨 만델라와 이제 김대중이 어떻게 보면 오버랩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싱가포르이 이제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싱가포르 수상이었던 리콴유 수상 같은 경우가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다르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이식시키기에는 어떻게 보면 산업화라든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학술 저널에 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몇 달 뒤에 반박 그 저널을 이제 그 논문을 실게 되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시아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이 있었다. 한국만 하더라도 뭐 맹자, 그다음에 동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사상은 이미 여러 부분에 얘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아 경제의 성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가려졌을 뿐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가 확산돼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아시아의 소수 민주주의 지도자가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아시아도 민주주의의 어떤 요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했고 그거를 한국에 실현시키려고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지식혁명 요 부분만 네. 좀 더 다뤄볼까요? 네. 당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업, 그다음에 이제 경제, 그러면서 디제이노믹스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디제이노믹스의 핵심은 사실은 IMF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미래 먹을거리가 무언지를 고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단한 대통령이야.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시 국무회의 메모에 뭐가 있냐면은 되게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고 문화라는 것은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제3의 물결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사실은 산업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문화는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게 아니냐. 그래서 문화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 예측하셨군요. 그래서 대단해. 당시 굉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문화를 한국에 개방을 했죠. 네.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오히려 일본 문화는 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거꾸로 한국 문화가 외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른바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것들의 기반을 만든 게 바로 DJ 김대중 네.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요. 네. 사실은 민주주의는 경제에 기대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경제 발전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늘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이 뭔지를 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임 5년 동안은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지만 경제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산업이 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그와 관련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 말고 우리 그 영상 좀 네. 소개 좀 제발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지금 네. 최욱 씨는요 한 20시간 전부터 네. 이 얘기를 이 해주시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얘기만 안 하셔 지금. 아니, 무슨 얘기세요? 요 얘기 좀 제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요 어제부터 얘기를 안 이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인데요? 아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앙정보부 취조실에 가서 야 취조실에서의 네. 영상입니다. 이건 취조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몇십 년을 앞에 두고 얘기한 것 같은 그 문화혁명 어떻게 보면은 정보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취조실에서? 그 수사관 나한테 갑자기 설명하는 아니 거예요 흥분해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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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을 중앙정보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때 남산 끌고 간다고 하면 81 오줌 쌌다고 오줌 네, 싸. 무섭죠. 81년에 중정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야. 네. 거기서 갑자기 50년 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이거는 진짜 천재입니다. 우와. 영상이 있죠. 그래요? 예, 이 천재야, 천재. 이거는 진짜 네. 우리 FM 코리아 너네들 봐야 된다. 이준석이 천재가 아니고 이 답답한 놈들아. 아, 빨리 보자 빨리. 자, 81년의 네. DJ의 모습입니다. 학자들이 무슨 연구하는데 책 찾고 도서관 가고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마다 텔레비전 세트 같이 그런 세트를 놔가지고 본부가 있어요. 전화국 본부 있듯이 있었고 여기서 그 세트 앞에서 세종대왕이 몇 해에 돌아가셨지? 그러면 거기서 몇 해요 하고 말을 대답해요. 우와. 이런 시대가 돼요. 우리도 그 전자 그 영향 그걸 받게 되고 우리도 빨리 그런 전자 그것이 도입돼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끌어오고 뭐하고 하면 우리도 미국과 동시는 못 하더라도 한 10년 차이 두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이 돼야 돼요. 거의 우와. 수사관의 교육이 이게 지금 아, 이거는- 81년도야. 우와 인터넷 시대를 아, 예측한 이건 건가? 천재지, 솔직히. 이건 이럴 때 천재라고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다. 컴퓨터도 진짜 없던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AI를 바로 여기서 예측을 한 거잖아요. 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엄청난 독서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정치인들이 그 김영삼 대통령 옆에 가면은 뭔가 할 말이 많고 거의 시끌벅적하대요.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옆에 가면은 그 지식의 아우라에 아, 눌려가지고 눌려. 조언만 하고 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줄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정책에 실현시키려고 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그게 정책의 중심에 섰다라고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와. 뭐 인터넷이 뭐 보편화되고 뭐 이런 정책적으로 그때 다 실현이 깔았잖아. 됐나요? 아, 그렇죠. 그때. 광케이블 그때 다 깔았잖아. 그때 반대 많았죠. 뭐하러 이렇게 까냐. 누가 반대요 또? 비용 많이 들어가고 효과 없는데 다 여기다가 반대했어. 큰 비용 들여서 왜 전국적으로 까느냐. 다른 나라도 안 하는데 보통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그거죠. 맞아요. 다른 나라도 안 하는데 한국이 후발주자인데 왜 이걸 하느냐. 아, 다른 그랬구나. 나라로 가세요. 그러면. 네. 너네 아버지도 아마 반대했을 거야. 아, 이렇게 성견지명이 뛰어나신 와, 분이군요. 천재. 그냥 진짜 그야말로 진짜 대단하다. 천재입니다. 네. 그것도 중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사관의 대답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땠는지 궁금하긴 반응 별로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 자체가 안 됐을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분을 무슨 용기로 연기를 하겠어. 갑자기 공개.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죠. 이런 분을. 무섭고 두렵고 나한테 왜 이러지?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자료를 막 공부를 하면서 수집을 하고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업적과 뭐 그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고 뭐 사형 선고도 어떻게 됐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래서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지만 그 당시에 그분은 전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알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존경하게 됐고 그분이 한 선택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 공연 기간이 남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네. 이를테면 사형 선고를 바로 눈앞에 받았을 때 아유. 배에서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했을 때 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뭐 이런 것들 곰곰이 하루 24시간 내내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랬겠구나.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그 논란 많고 일이 많았던
화해와 용서 통합 전두환도 풀어주고 네.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뭔가 박정희는 진짜 살인을 통해서 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고 윤석열은 사법 살인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거할수록 더 존재감이 커져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재 대 천재. 어때? 라임. 독재 대 천재. 어때요? 제목 바꾸는 거 어때요? 독재 대 천재.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대통령은 독재 대 천재. 독재 vs 천재. 차라리 두한 대 대중이 낫겠어. 뭐라고요? 두한이 아니구나. 정이구나. 죄송합니다. 두 글자씩.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목이 뭐냐고 다들 계속해서 여쭤보시네요. 제목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이 제목도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처음에 프로모션에서 짧게 할 때는 그냥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 그러다가 연출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상의 끝에 이름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전면에 나와 있다 해서 바꿨는데 나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국민이죠. 맞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나의 대통령. 여러분들의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바꾸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해외에서보다 국내에서 오히려 더 저평가된 대통령이에요. 대단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저도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저평가돼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평가돼 있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잘 알려져 있고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걸어왔던 업적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올곧게 후학들한테 젊은 세대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문화예술이 갖는 힘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 문화예술의 실존 인물을 다뤘을 때 그 인물이 후대들한테 전해져서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감동과 함께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다루지 말아야 할 분들도 뮤지컬로 다루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같은 예술가 입장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작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져야 하고 이분들의 정신을 좀 더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좀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건 이제 해외로 가야죠. 해외로. 맞습니다. 해외로. 국내가 저평가. 아니 해외로 지금 빨리 해외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최욱 씨는 과대평가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에서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요. 인정하시죠? 과대평가. 저는 약간 거품이 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 인물을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점, 그다음에 부족한 점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단점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인물을 예술 속에서 만나게 되면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감정으로 가깝게 다가가게 되고 이제 그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시대를 그전에는 대단히 상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문장으로는. 그런데 이제 예술 속에서는 그 부분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고민들을 상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 그걸 보고 나왔을 때 현재의 모습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도 하지만 내 삶의 어떤 목표, 어떤 또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럴 때 지식과 예술이 좀 이렇게 정반합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뮤지컬 나의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약합니다. 해봅니다. 엄마들은 아들 교육, 역사 교육 따로 할 거 없습니다. 현대사 김대중 대통령을 알리고 싶다 하면은 저거 같이 보러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또 이제 근현대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나의 대통령. 저희 아들이 대통령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확실히 벌써 그 계엄 이후로 엄마의 모습을 봤잖아요. 매일 그 뉴스를 맨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즘 아이들이 역사에 관심이 되게 빨리 생겼어요. 그래요? 앞에 호가 붙더라고요. 이재명은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내란수계가 붙어요. 뉴스에서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의 대통령 같이 보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좀 잘 크면 이제 안진걸 되겠네요. 훌륭한 겁니다. 같이 보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뮤지컬 예고편 30초짜리 있는데.
아, 뭐 영상이 또 있어요? 있지 않아요? 아, 네네. 네. 네.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30초만 할애해 주세요. 다음 출연자분들이 지금 1시간째 기다리는데 그렇구나. 그 30초 잠깐 그럼 볼까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 장면은?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에 앞서 최후 진술. 최후 진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는. 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 좀 도와주십시오. 네, 8월 29일부터 10월 네, 26일까지. 티켓 오픈했고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땡찬 한 푼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땡찬 한 푼 없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네. 맞아요. 김계리 변호사는 이분들 계좌번호 좀 올려주세요. 네. 이분들이 진짜 땡찬 한 푼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